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국민의당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책은 없고 해명은 궁색하고 국민은 분노하고 궁박한 국민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김용민. 네, 오늘은 국민의당의 문준용 취업 특혜 관련 증거 조작 수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용민. 오늘은 모든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 최대의 약점으로 꼽히는 증세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네, 오늘은 팔레스타인의 소설가 사르 칼리파의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특혜 취업했다. 배후에 아버지가 있다. 이를 입증할 증언이 나왔다. 네, 대선 닷새도 안 남긴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떠벌린 주장입니다. 그런데 증언이라고 내세운 녹취물은 자기들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과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범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직전 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이었지만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두 사안을 특검을 통해 함께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의 정당성을 떠나 참으로 염치가 바닥인 국민의당입니다. 이것은 정치인 자신의 생존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치 자영업자의 진면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달리 국물당이라는 비난을 듣는 게 아닙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지난 10월 초 최순실 태블릿 PC가 발견되기 전부터 박근혜는 더 이상 집권할 자격이 없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당의 해체를 촉구합니다. 문준용 씨 관련 마타도어를 퍼뜨린 자들의 완전한 정계 은퇴 또한 촉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 조작의 당사자로 꼽히는 이들의 스승이며 정치 멘토이고 이번 문준용 씨 음해의 최대 수혜자인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값싸고 무책임하며 진정성 없는 사과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이미 지났습니다. 옛 속담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매 한 가지라는 말이 있지요. 국민의당이 해체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국민의당을 괴멸시킬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민의당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를 제보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요직을 맡았던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스스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당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까지 모두 특검 수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박지원 전 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리
당원에 의거해서 조작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문준용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으로 가서 황당한 물타기 시도에 국민의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에 박차를 가했었죠. 정부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침묵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법원행정처 실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명에게만 징계를 청구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죠. 문준용 씨. 이 문준용 씨가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당이 내세운 증거, 조작된 것이 드러났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안철수 전 대표 최측근 이유미 씨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관련된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 이유미 씨가 증거 조작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김성호 수석 부단장은 당시 제보자와 국민의당이 직접 통화했다, 이렇게까지 밝혔죠. 하지만 이젠 이유미 씨를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의 자료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조작을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미 씨는 이준서 씨에게 조작을 지시받았다, 이렇게 밝혔었죠.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그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준용 의혹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지요. 그런데 사과 12시간 전에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와 파일을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용주 의원, 그리고 김인원 부단장이 긴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용주 의원을 찾아갔는데, 이에 이용주 의원이 진상 파악을 위해서 심야 회동을 지난 일요일에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회동 직후 이유미 씨는 지인들에게 당에서 시켜 저지른 일인데 단독 범행으로 몰리니 억울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인 이용주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이 증거가 조작된 것을 몰랐냐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보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유미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당의 지시에 따라서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 단독 소행이라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공당이 엄청난 의혹을 이슈화함에 있어서 국민의당 말대로 팩트 체크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당의 대선 캠프는 내부적으로 검증팀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 후보를 검증하는 자료를 발표할 때는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팩트 체크도 없이 당원이 제공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의당은 이 사건이 당원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당원은 지시에 의해 조작했으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유미 당원은 평범한 당원이 아닙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사제지간이며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 전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기록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작성 건과 관계가 있는 인물로 의심되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안철수 전 후보가 1호로 영입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안철수 전 후보와 매우 가까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적은 30대로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런 엄청나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시 야당이 문준용 씨 관련 의혹에 집중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엄청난 제보는 발표 전 당연히 선거대책위원회 최고위층이나 당 지도부에 보고가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국민의당은 당원에 대해 숨을 일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와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특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유미 씨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왔을 때는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길이 없었다며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일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린데 아마 그 취지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유미 씨의 카톡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단독 그 행위가 아니라 위에서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카톡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공개도 됐는데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오늘 그 이용주 의원이 만일에 당에서 이유미 외에 다른 사람이 관여를 했거나 이 관여된 내용을 은폐를 하거나 또 꼬리 자르기 위해서 사건을 왜곡하는 일이 밝혀지면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고까지 기자들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미 씨가 그런 카톡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 그 범죄를 합리화한다든지 또는 동정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 변명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도 진상조사나 또는 검찰에서 명명백백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행위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럼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 도대체? 글쎄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이유미 자백이 사실이냐 아니면 또 어떤 혼란을 주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좀 자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주 의원에게
여러 가지를 좀 물었던 이용주 의원이 그래서 본인도 네. 그래서 이준서 최고위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정황을 좀 찾느라 네. 월요일날 보고를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면 당에서 그 폭로 내지 발표를 하기 전 단계에서의 검증이 너무나 취약했다,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에서 몰랐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유미 씨가 조작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고 신원이 어떻게 되고 기본 조사도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 안에서.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문준용 씨 뭐 친구였다라고 한다나요? 그러니까 네. 왜요?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녹취된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이 문준용 씨 친구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저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게. 무슨 뭐 성문 아니요. 할 방법도 있는 제가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당시 선대위의 반박이라든지 역공에 대비해서라도 네, 기초 사실 파악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기초 사실 파악 운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예. 또 이음이라는 사람이 녹취 파일이 누구누구로부터 녹취가 됐고 누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하면서 제시를 하면서 네. 이건 틀린 내용이다 하게 되면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 검증을 할 방법이 있나요? 그 당시로서는. 네. 당원 이유미 씨가 주장하는 윗선 지시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국민의당은 치명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론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 직후 일부 호남계 의원들과 원로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지요. 실제 황주홍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 행위를 획책했다니 국민의당 소속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주홍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 가장 앞장서서 흔들었던 사람이었죠.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 증거 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자. 그러면서 문준용의 특혜 취업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함께 들여다보자라고 하고 있죠.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말은 문준용 씨에게 여전히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냐며 국민의당의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방금 전 그 소위 이제 녹취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특검을 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국민의당 내부에 자세히 밝히자. 동시에 문준용 씨 사건도 이번에 같이 밝히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정치적 해법을 그렇게 내놨어요. 예, 어떤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특검이란 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명백히 드러난 것은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이 채용 비리가 있는 양 뒤집어 씌운 거 혐의인데 이게 특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버려둬도 수사를 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건 뭔가 하면 국민의당이 스스로 조사를 해서 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라면은 스스로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더 연루됐는지 그리고 이 당사자가 지금 이유미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당의 요구에 따라서 했다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누가 이걸 갖다가 신빙성을 검토했는지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안철수 후보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지 웬 특검입니까? 보통은 거꾸로죠.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자체 조사를 해서 밝히고 미진한 부분을 검찰 수사에 의뢰하겠다. 그 특검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상회담 방식을 한국일보가 짚었습니다.
먼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반되는 그의 정상회담 방식을 한데 보여주었던 압축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과의 회동에서 거듭 국방비를 늘려라. 왜 미국이 다 뒷감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했었지요. 최대 동맹으로 꼽히는 호주의 멜컴 턴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최악의 통화였다는 독서를 듣고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반면 비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동국 리더들에게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난 5월 아랍과의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통된 이익과 가치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야3당은 위장 전입, 군납비리 수사 무마,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등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송영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종대 의원은 자신은 그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송영무는 안 된다는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에서 자기 이름을 뺐다고 하는데요. 한편 김종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흠결이 있더라도 나와 같이 일할 사람입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올라올 국민TV 맘마이스에 나와서 한 김종대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TV 맘마이스 며칠 뒤 업로드됩니다. 제가 이 정부에 대해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도덕적 정권을 만드셔야지 도덕주의적 정권을 만들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최고의 도덕은 국민이 촛불 민심이 바라는 대로 일을 잘하는 유능한 관료 집단을 만드는 게 최고의 도덕 정권입니다. 도덕주의적 정권은 네. 밤낮 검증만 하다 시간 나가고 이놈 빼고 저놈 빼고 하다가 네. 죽도 밥도 아닌 거 만드는 정권은 도덕주의, 이데올로기에 무릎 꿇는 정권입니다. 네. 장차관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 비서관까지 똑같이 검증합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만약에 허물이 있다 치자고 대통령이 나서서 네. 제 비서관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는 능력과 자질 보고 뽑는 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인데 도덕적 허물이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인사가 지금쯤이면 끝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앞으로 한 달 더 걸려요. 검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들, 수석들, 실장들 청문회 대상 아니에요. 그러면 허물이 있어도 일할 기회를 주고 그 허물을 대통령이 내가 안겠다고 하면서 일 잘하는 청와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쯤이면 팍팍 돌아가는 게 난 그게 도덕적인 정권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도덕주의 정권이 된 거예요. 이데올로기입니다. 네. 그리고 장차관의 경우에는 몇 사람은 도덕적인 흠결이 있으나 그래도 장관으로 써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검증 과정에서 국회에서 문제가 됐으면 검증을 하느라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왕 믿고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소하는 게 난 도덕적인 정권의 자세가 아니냐. 경기도 의회의 조사 결과 선감학원이 원생 다수를 납치하거나 감금하고 강제노동과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불황아 수용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광복 이후에도 1982년까지 청소년을 집단 수용해서 인권을 짓밟은 곳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이른바 불황아가 아닌 공무원들이 실적을 위해서 가난한 아동을 납치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1964년도에 수용된 선감학원생 500명 가운데 3분의 2는 부모나 연고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생존자 치료와 사망자 위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커피에 적신 휴지를 사용해서 친환경 종이 축전지 슈퍼 커피 시터를 만드는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이선영 박사 연구팀이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개발한 것인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알칼리 금속 이온 성분으로 새로운 활성탄소를 만든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유해성을 해결하고 경제성도 높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화학회가 발간하는 국제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원고인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450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가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전을 상대로 낸 소비자들의 소송은 모두 12건인데 지난해 2월까지 5건은 모두 원고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재 남아있는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드디어 비가 내리는구만. 가뭄이 해소되려나 봐. 농민들이 한시름 덜었으면 하는데. 뭐 잘못 먹었어? 네가 웬일이야? 농민 걱정을 다 하고. 농업 관련 회사 주식 샀구나. 주식? 그 매사에 그런 식으로 남을 음해나 하고 말이야. 뭐? 음해? 음해를 마치 나 혼자만 한 것처럼 떠드네. 야, 새정치한다는 안철수 걔는 음해의 왕자더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바이러스 잡는 일 하다가 지가 바이러스가 됐어. 글쎄 말이야. 철수는 다시는 정치에서 스스로 철수 안 한다더만. 남에 이끌려서 철수하게 됐어. 아이고 참 애송이. 어떻게 일을 그딴 식으로 처리하나. 글쎄 말이야. 아마추어리즘에 쩔더만. 그니까 큰일을 도모하려면 국가정보원을 끼고 해야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프로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나중에 걸리더라도 내가 국정원 도움받아서 선거 치른 줄 아느냐? 이러면서 오리발을 이 씨발놈이 안철수 걱정하는 척하면서 나를 디세? 야, 너 이 새끼 내가 뭘로 보여? 뭘로 보이긴?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당해서 권좌에서 쫓겨난 비참한 대통령. 아이 씨발. 아니 비참하다는 말은 당신이 어제 재판에서 한 말 아니야? 최순실이 비선실세라고 물으니까 비참하다. 이렇게 말했잖아. 언제 내가 나를 비참하다고 했어? 나를 갖고 재판을 벌이는 저 역적 배신자들이 비참하다고 했지. 뭐 혜훈이한테 얘기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대표가 된 지금부터라도 내 구명을 위해서 뛰라고. 8.15가 다가오잖아. 삼성 저 새끼들도 지들만 살려고 하는데. 박씨, 끈 떨어진 당신을 삼성이 뭐하러 신경 쓰는데? 어머나, 뭐라고? 이것들 두고 봐. 두고 보라고? 두고 보더라도 한 20년 정도는 감옥에서 두고 보겠지? 아이 씨발. 문제 내겠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가 창당할 당시에 민주당으로 끌어들였던 김한길,
김한길 이 친구가 8월 말로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당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문제 드리면 김한길이가 가사를 쓴 대중가요가 있어요. 친구 조영남이 작곡한 노래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지요. 이 노래 제목 아나? 알지? 1번 이쁜이 꽃분이 2번 철수야 사랑해 3번 화개장터 4번 59년 왕십리 5번 아니면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대선 이후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권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다 못해서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광주,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정말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처음에 이제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 이유미 씨가요. 네. 본인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 조사를 받게 되면 전모가 드러날 테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아마 대책회의를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터져 나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사과하는 형식으로 알려지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박주선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 제가 뉴스를 접하고는 약간 이제 의아하기도 하고 조금 놀라기도 했었는데 예. 이 사안을 그렇게 비중 있게 첫날은 다루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중반부쯤에 그냥 한 꼭지 정도 하고 지나가거나 예. 그냥 푸르륵 지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야 이건 이렇게까지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그냥 좀 가볍게 다루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국민의당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도 전화를 좀 이렇게 해봤더니 예. 거기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싶었는데 자, 이 상황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원래 이제 고소고발이 있었고요. 문준용 씨 특혜 관련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허위사실이다 해서 이제 고소를 했고 그렇게 고소를 받으니까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우린 떳떳하다. 해가지고 양쪽에서 고소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할 지역이 여의도니까 남부지검에서 고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쭉 진행이 돼서 절차에 따라서 이유미 씨를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얘기를 이제 진술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는 이유미 씨가 그거를 뭐 핸드폰 3개 가지고 본인이 조작을 직접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꼬치꼬치 묻다 보면 전모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라고 이제 얘기를 아마 대책 회의를 했던 것 같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제 논의를 했겠죠. 근데 이유미 씨 얘기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나는 지시를 받아서 했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비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유미 씨가 그냥 알아서 혼자서 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형국이어서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제 시비를 가려야 되니까 조사를 할 테고 그래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 들어갔던 이유미 씨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조사를 받는 중에.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됐고 그러면 신병이 검찰에 있는 거니까 이후에 누가 찾아가가지고 말을 맞춘다거나 회유를 하거나 이러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긴급 체포를 한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유미 씨가 심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얼마나 자세하게 어디까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철퇴를 맞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사안이라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게 뭐 국민의당 전체가 존폐 위기에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안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뉴스 간장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박주선 위원장은 이유미 씨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나는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니까 박주선 위원장은 자기가 다 온팡 뒤집었을 상황이 됐으니까 M1 당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로 꼬리를 자르려 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이유미 씨의 발언에 신빙성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유미 혼자 다 한 것이다 라면서 선수를 친 것이다. 이 선수를 치면은 나중에 이유미 씨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은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석구대제를 해가지고 나와서 그럼 본인들이 다 뭔가를 고백하게 되면, 만약에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론이 난리가 날 텐데요. 그리고 국민의당 자체가 김엄마가 속하신 자유한국당 아직도 당적 그대로 있나요? 나는 마음의 당적은 그대로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제명을 해서 문제지.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런 일이 불거졌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야 뭐 전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거 구태 정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민의당이라는 곳 자체는 어떤 빛을 내걸었었냐면 새 정치를 내걸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공명선거 추진단에 지금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황당한 일입니까? 새 정치를 위해서 이 정치판을 바꿔야 된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조작하고 뭔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걸 당 차원에서 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당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시기 어린 사람들의 일탈 정도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라 국민의당에서는 아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할 테고 뭐 위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안철수 후보를 당시 후보를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전혀 몰랐었다, 이렇게 지금 감싸고 돌아야 되는데 그거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목줄이 검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국민의당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자, 게다가 또 문제는 지금 이유미 씨, 뭐 평범한 당원인 양 국민의당은 이렇게 수식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후보와 사제지간이고 또
2012년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중책을 맡았고요. 또 아울러 이준서 최고위원 역시 안철수 후보가 인재라면서 제1호로 영입한 인물인데, 아니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말하자면 개인들의 일탈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마어마한 선거 범죄를 하는데 또 본인들은 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래놓고 어떻게 이렇게 꼬리를 자를 생각을 했는지 급하긴 급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 지시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내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조직 자체도 그렇고 국민의당의 선거 캠프 자체가 각자 막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얼기설기 그냥 엉성하게 막 돌아가가지고 그냥 밑에서 알아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뭐 그 출입하는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 관계된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가지고 방송에서 토론회를 할 때조차도 안철수 당시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문이 열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내 부인의 문제하고 당신의 아들 문제하고 같이 국회에서 동시에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고 제안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당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전혀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냈을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지금 이거는 혐의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든요. 예. 근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에요. 좀 싸군요, 그거는. 아니, 그래도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에 비춰서 보면 그거는 그래도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근데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더 셀 거 아니에요? 7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뭔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시했고 이거를 알고 이렇게 했던 동조했던 사람들은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의원직을 박탈당할 만한 충분한 그런 사유가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실형을 살 만한 지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하고 중한 벌이라 당 차원에서 이거를 스크린이 없이 여러 차례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하지 않고 뭔가 이거를 상대편 후보의 공격을 위해 가지고 막 사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냥 밑에서 알아서 한 거를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게 당 차원에서 막 이렇게 꼬리 자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상식적이지는 않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그 부분을 충분히 아마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술도 받고, 근데 진술을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모르쇠로 부인을 한다 그러면 수사가 진척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범행을 실제로 주도했던 그 사람이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시를 받았던 구체적인 정황 내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소상하게 아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 당 전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일이라서 뭐 아무튼 이건 좀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제 안철수 씨가 인재라고 해서 영입한 1호, 이 사람이 시켜서 자기는 했다라는 게 이제 이유미 씨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서 씨가 이제 이유미 씨한테 그 대선 지나면은 아마 취하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미 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실제로 했다면은 그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일을 시키려고 이유미 씨를 회유하려고 했던 말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구태 정치의 전형이거든요. 여태까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는 후보들끼리 막 비방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고 나면 이겼으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둘 다 취하합시다 해가지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
그러니까 그 구태 정치의 틀을 그대로 그냥 가져간 거죠.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정치란 게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었던 국민의당에서 그것도 굉장히 젊은 피로 수혈된 사람들이 그런 동작을 하고 그것을 당 차원에서 그냥 묵인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민들 다수는 아마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한 범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김 프로 보시기에 앞으로 그 수사 전개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가 굉장히 세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여론을 등에 업었으니까요. 여론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상대도 아닐 뿐더러 제가 이게 굉장히 씁쓸하게 말씀드렸지만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무자비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없죠. 법무부 장관도 없죠. 남부지검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 각자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서도 약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수사가 원칙적으로 굉장히 세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뭐 당사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검하자. 실제로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포함해서 다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자. 국민의당의 박지원, 박주선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주장을 제기했는데 뭐 사실 국민의당이 이걸 뭐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는 비난만 잔뜩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의혹이 있다면서 이게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을 조작해서 내놨는데 얼마나 찾을 게 없으면 후달려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것까지 내면서 뭔가 문제를 삼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그러는 게 염치 있는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무덤을 계속 파고 있다. 뭐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안을 계속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 저렇게 계속 헛발질을 한다 그러면 당사 압수수색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하여튼 국민의당 상황은 멘붕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군요. 그럼요. 제정신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합리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내부에서 뭔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김 프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학교 급식조리원과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된 것인데요. 앞서 지난 주말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많은 성장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신분은 비정규직입니다. 매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차별, 이제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기타 등등이 아닌 교육공무직으로 당당히 정규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격차가 커지는 이 차별적인 임금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부르는 문재인 정부, 보수 적폐 세력을 향해 이 차별에 몸서리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알리고 우리도 교육의 한 주체로 당당히 일떠섭시다. 전국 초등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는 약 600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있는데요. 파업에 앞서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라는 가정통신문을 전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해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학교 급식 업무에는 약 7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약 90%인 6만 5천 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12년째 중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는 박모 씨는 아직도 월급이 143만 원에 불과한데요. 정규직 조리사 월급의 절반 수준입니다. 10년차 급식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에 비해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급식 업무 종사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가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를 대체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급식 업무 종사자들의 90%는 허리와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화상이나 베이는 사고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약 70%에 달합니다. 학비노조 측은 현재 10년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를 80%까지 맞추는 내용의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와 강원의 최고 40mm, 충청과 호남, 경남 내륙에 5에서 20mm입니다. 곳에 따라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저지대나 해안가의 침수 피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정치권은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빅뱅의 수준의 큰 폭탄이 터졌는데. 그렇죠. 이완배 기자님이 갑자기 안철수 전 대선 후보라면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두말하지 않고 무릎 꿇고 사죄한 다음에 정치계를 떠나겠습니다. 이건 뭐 성격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태가 났는데 이틀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성격상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새 정치를 한다고 나와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걸 누가 믿을까요? 그런데 서로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희대의 정치 공작을 한 건데 그 당의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정치 쪽에서는요? 안 지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근데 말이죠. 제가 봐도 탈출구는 없고요. 저는 오늘 오프닝에서
국민의당이 해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뭐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데 네. 뭐 해처 모여를 하겠죠. 뭐 다 정계 은퇴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이 틀을 갖고는 앞으로 희망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인식은 다들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 저같이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너무 당연히 갖는 걸 보면 저는 진짜 궁금해요.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지금 김용민 PD님이 말씀하신 게 제 상식입니다. 그냥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상식인데 특검 하자고 하고 이렇게 뭉개서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나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역시 저는 정치를 모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이 국민들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 사실은 자살이나 다름없는 건데 네, 그렇죠. 현명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당입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요. 네. 하여간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그 향로 함께 주목하도록 하고요.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주말을 뜨겁게 달궜고 또 이제 월요일에는 청와대와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경유값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보기보다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모든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 치명적 약점, 증세 정책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예. 실제로 증세는 진보 정부의 매우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진보 정부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예. 일단 뉴스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어제자 브리핑 뉴스 간장에서도 김용민 PD님께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아주 간단히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주말에 연합뉴스가 경유값이 오를 것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죠. 예.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유세 인상 가닥. 지금은 싸지만 휘발유보다 최대 25%도 비싸질 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사의 출처가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기사를 쓸 때 명확한 실명이나 단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면 네, 기사가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전제로 기사를 냈던데 내용은 작년 6월에 관계기관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는 거죠. 연구를 1년 동안 했더니 3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 중에 1번 시나리오가 저부담 시나리오인데 이건 이제 경유 가격을 현행 휘발유의 한 85% 수준이거든요. 요걸 5% 더 올리자. 90%로 소폭 올리는 거고 LPG는 뭐 그대로 한 50% 가격으로 놔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를 안 주는 거죠. 예. 두 번째 시나리오가 중부담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경유를 휘발유하고 100% 동일한 가격에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5% 높이는 거죠. LPG도 50에서 한 65% 수준으로 올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경유는 휘발유보다 싼 제품이 아닌 겁니다. 가격이 같아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소비자 부담이 제일 크게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를 이것보다 25% 정도 비싼 125%까지 갑자기 바짝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LPG도 한 25% 올려서 한 75 정도로 높이는 거죠.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경유차 갖고 있던 사람은 날벼락을 맞는 형국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요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잘 보면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연구 영역 결과 나온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힙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요. 예. 그런데 정작 기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이번 연구 영역이 정부가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한 것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사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게 없다고 말을 써놓고도 계속해서 정부가 3번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경유세 인상 가닥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혀버린 거죠. 뭐 100번을 양보를 해서 요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요까지는 기사하고 제목이 어긋나지만 기자가 뭐 자기가 취재한 팩트를 조금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의 제일 큰 문제점은 중간쯤 나오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재부가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 내지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서민 부담이 급증, 제2의 담배세 인상 파동이 우려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기사 안에는 분명히 정부 관계자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쓰고서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온 것뿐인데 기사는 여기에다 대고 서민 부담이 급증해서 제2의 담배세 인상 파동이 우려된다. 이렇게 적는 건 하여간 저는 좀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연합뉴스가 아니 그래도 정부가 용역 준 거 결과 보고 썼고 나름대로 기자가 합리적인 추정을 해서 쓴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발을 해도 논리적으로 보면 좀 약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 용역은 맞아요. 그런데 용역을 언제 준 거냐면 기사에도 나왔지만 작년 6월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용역인 겁니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요. 사실은 이 정부 발주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맞춰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연구를 하는 쪽에 야, 돈 줄 테니까 경유값 올리는 게 좋아, 내리는 게 좋아, 연구를 해봐. 그런데 알잖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교감이 되면 돈을 받은 연구소는 대부분 정부가 어떤 대답을 원할지를 고민을 먼저 하고요. 경유값 올리는 걸 원하나?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면 연구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지는 않지만 예. 가급적이면 연구를 정부가 원하는 답을 결론으로 도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연구가 발주될 당시 경유값 인상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였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게 왜 시작이 된 일이냐면 작년 5월에 갑자기 박근혜가 미세먼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한마디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삼겹살이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환경부가 그런 헛소리를 막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연구 용역은 박근혜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제가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지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 때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가 정부에 왔어요. 그리고 그 용역을 보니까 경유값을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 결과를 보고 와 그거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당장 그렇게 해야죠.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로예요. 퇴출된 전 정부가 발주한 용역을 문재인 정부가 가감없이 받아들일 리가 상식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더라도 아마 문재인 정부는 새로 용역을 주든지 새로 연구를 시작했을 거예요. 기자들도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정부 용역 결과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이유로 기자가 보기에 경유값 인상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요. 경유값 인상으로 가닥됐다 이런 제목을 냈다는 건데 그래서 제2의 담배세 인상 파동이 우려된다 이렇게 적었다는 건데요. 글쎄요, 하여튼 저는 일단 잘 수긍이 안 가는 기사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기사가 나오고 이 기사가 일요일 내내 포털 사이트 많이 본 뉴스 1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유차 소유자들이 많죠. 경유차가 전체 차량 중에 한 40% 정도 되거든요. 한 860만 대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화물운송 노동자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300만 대가 화물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이 300만 대 되는 화물차 운송 노동자분들이 유가 보조금을 다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가 보조금 못 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유 가격이 갑자기 휘발유의 125%로 뛴다 이러면 생계가 흔들리는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사에 어마무시한 조회수하고 댓글이 달렸는데 예. 사건이 자꾸 커지니까 월요일에 이제 즉각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반응을 보입니다.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예. 기재부도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래서 보도 내용처럼 120%로 인상하는 건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경유값 인상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유값을 올리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건 확실치 않은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다. 이게 이제 기재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환경부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경유값 인상을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부서의 의견은 지금 충돌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양쪽의 주장을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해프닝 뒤에 여러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월요일자 기사예요. 경유값 인상이 공론화되자 정부가 몰래 경유값 인상을 추진을 하다가 세금을 더 거두려 하다가 이게 보도가 되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화들짝 놀라서 기재부가 황급히 철회했다.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되게 보수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아주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몰래 용역을 줘서 경유값 인상을 추진했다면 그렇게 보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용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정부 때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서둘러 진화한 건 맞는데 그 이유는 그거야 보도가 나오고 이슈가 커지니까 정부가 빨리 정확한 신호를 시장해 주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황급히 사태를 수습한 것 같고요. 이걸 보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담배값 인상처럼 경유 인상을 꼼수로 추진을 해서 뭐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이런 뉘앙스 기사는 이제 소설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와 저의 해석이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주의 있게 봤냐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문재인 정부 또는 그 뒤를 이제 진보 정부가 잇는다면 진보 정부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 차례 맞닥뜨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보 정부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진보 정부는요. 반드시 한국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그러니까 이게 10년 뭐 이런 게 아니고 20년, 30년, 100년 이런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진보 정부인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증세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예.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이를 복지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100년 복지국가의 기틀이 닦여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진보 정부 쪽에서도요. 아, 그래, 세금 더 걷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중산층이나 빈곤층한테는 절대 세금 더 내자고 말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스탠스는 이거야. 부자들한테만 세금을 더 뽑아올게. 그러니까 중산층 여러분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들한테는 세금 걷자고 안 합니다. 이런 스탠스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 상당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꿈이 있다면요. 그리고 앞으로 진보 정부들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데 합의한다면요. 단지 부자한테 증세하고요. 기업한테 세금도 올리고요. 이것만으로 그 복지 재원이 충분히 충당되느냐. 안타깝게도 계산을 해보면 택도 없습니다. 예. 아주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싸질러 놓은 똥 중에 하나지만 정부 부채가 600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큰 수치인데 저는 이 수치를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복지 정책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된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중산층 증세를 추진할 필요 없이 정부가 빚을 조금 더 내는 방향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건 이명박이 22%로 깎아놓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일단 정상화시키고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하늘이 우리를 도왔는지 생각보다 지금 한국의 여러 경제 지표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힘을 조금씩 받으면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면 정부 세수도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버틸 수 있어요. 한 1, 2년 정도는요. 근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연초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이대로 정치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예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호전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백척간도의 선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주 비이성적일 정도로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한시적으로라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유는 파악 못했는데요. 한 달 반 정도 2달 전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이상하게 괜찮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서구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하지 않았고, 아직 제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 못했지만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경착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진짜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막 비이성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하듯이 적절하게 추경 도입하고 돈을 조금씩 늘려 쓰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면 무난하게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여건이 행운이게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보수 언론이 지적한 경유값 인상, 꼼수 중세 이런 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문 대통령의 성격이 꼼수로 담배값 올리듯이 경유값을 올려서 세수를 늘린다? 이런 편법을 쓸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경유값을 올린다고 결정을 하면 그건 진정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평가 때문일 것이지 박근혜가 담배값 올려서 세수 증대한 것처럼 꼼수 증세를 위한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버티는 게 1, 2년은 가능한데요. 3년,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궁극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 정부라면은요, 이건 언젠가는 증세 카드를 꺼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에 대한 굉장히 강한 소신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차기나 차차기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걸 온 국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치고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월 30만 원만 하려고 그래도 180조 원이 듭니다. 1년에요. 근데 올해 예산이 400조예요. 이것도 슈퍼 예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400조 중에 180조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 예, 이건 증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건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언젠가는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보 정부의 제일 큰 딜레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어느 정부도요. 심지어 인류 문명의 역사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요. 세금을 더 걷겠다고 주장을 한 정부 중에 민심을 얻는 정부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니까 저보다 김영민 PD님께서 훨씬 잘 아실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네. 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 지역에 방문을 했다가 그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세리장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지역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일 거잖아요. 예, 지역에서 돈 걷는, 세금 걷는. 예. 근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삭개오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 유대민중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가 죄인의 집에서 하루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좀 과하죠. 물론 민중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을 싫어하긴 했지만 죄인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이 말은 역사적으로 봐도 궁극적으로 인류는 국가가 걷는 세금을 너무나 싫어했고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저항해야 된다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 언젠가 증세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딜레마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언젠가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이 딜레마를 정말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피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증세 얘기를 특별히 안 끝내고요. 그러면 이 폭탄이 다음 정부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독배 같은 겁니다. 누군가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만약에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면 차기 정부는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성큼성큼 이 복지국가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집만 풀어나가면은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 그게 충분한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서 국민 모두에게 행복한 세상이 열린다는 관점을 이 정부가 심어줄 수만 있다면 이 독배를 문재인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의 복지국가로 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배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이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임기 초반에 증세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개혁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검찰, 언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증세 잘못 건드렸다가
지지율이 박살나서 떨어져서 해야 될 일을 다 못하면 저는 진짜 그건 좀 끔찍한 일 같고요.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초기 임기 3년까지는 증세 문제는 안 건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뒤로 밀어놓고 다른 개혁들을 훌륭히 성공을 해낸다면 임기 한 3년, 4년 차까지 50% 이상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쯤 돼서 증세는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니야 라는 이 독배를 한번 풀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 누구라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 가보면은요, 조세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세율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많이 내도요, 그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제 정부가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북유럽 국가의 이 조세 저항이 없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금을 내면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 외에도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이 나라에 살면 누구도 세금을 쉽사리 안 내고 도둑질하거나 탈세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조세 정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더 내고요. 가난한 사람은 덜 내고요. 중산층은 이 정도 내고요. 다 그렇게 공평하게 내고 있으니까 내가 중산층이면 뭐 내가 번 돈에 이 정도는 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세에 대한 생각이 안 좋냐면은 이 조세 정의가 너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 탈세했는데도 버젓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예.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뭐 누가 할 것 없이 재벌들의 재산은 대부분 세금 포탈로 이루어진 겁니다. 상속세, 증여세, 뭐 부동산 양도세 다 탈루죠. 우리나라 부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존재하는 한 국가가 국민에게 나서서요, 세금 좀 더 내야 복지국가 됩니다. 세금 더 내시면 복지 혜택으로 돌려드릴게요. 아무리 설득해도요, 사람들의 세금 더 내기 싫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부자들 지금까지 세금 다 탈루하고 떵떵거리는데 왜 나한테 와서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세금을 내자고 해.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젠가 진보정부가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라는 독배를 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 부자들의 탈루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부터 정확히 추징을 해 나가야 돼요. 그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국민들에게 세금은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믿음을 확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아니고요. 한 3년, 4년 뒤쯤에 있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전례가 없는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초반기에 모든 개혁들을 훌륭하게 해나가서 그리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까지 해나가서 이 독배를 만약에 들 수 있다면 집권 후반기에 훌륭하게 한번 들어줬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건 지지를 많이 받는 정부가 해야 돼요. 그 일을 해내고 나면 증세가 곧 국민들의 행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진전 속도는 10배, 20배 빨라질 겁니다.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라도 이 정부가 탄탄하게 잘 개혁을 수행해 나가고 국민 지지를 좀 잘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증세로 가는 길에 가장 큰 바리게이트가 무엇인가 따져보니까 보수 언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놈들이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예,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일. 문준용 씨의 특혜 7건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5월 5일 대선을 닷새도 안 남긴 시점. 변호사인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은 같은 학교 다니던 학생의 녹취로서 확인됐다고 주장. 이미 그 이전부터 쟁점으로 삼았던 국민의당이었는데 4월 24일 박지원 대표, 4월 3일 주승용 원내대표의 발언.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용, 나와라 문준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2의 정유라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월 5일 녹취 공개 이후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했던 문준용 씨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을 모아보자면 5월 6일 김유정 대변인 2012년에도 취업특혜 의혹은 제기됐지만 그때는 위풍당당했던 준용 씨가 2017년 대선에서는 왜 숨죽이고 숨어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장진영 대변인 문준용 의혹 사건은 권력형 채용 비리 사건입니다. 사법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의 내용이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5월 8일 김유정 대변인 안희정 지사의 아들을 선거의 양아들 삼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준용 씨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0세 묻어가는 정준길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의 5월 8일 논평. 대선 때까지 버텨 승리하면 진위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끝나고 대선 며칠 뒤 문준용 씨 채널 A와의 인터뷰.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이런 것들. 저랑 만났던 같은 과 파슨스는 아닙니다. 그러자 5월 12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특혜 채용이 되었다는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있는 대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5월 5일의 증거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국민의당 당대표인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민망한 사과.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당도 속았다는 입장. 하지만 5월 8일 CBS와 인터뷰를 한 이용주 의원은 이미 다 확인된 팩트라고 큰소리.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시 5월 5일 김인원 부단장.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그 국민의당 선거 때 뻥카를 친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귀여운 사건이 될 것 같지만은 이 실상은 어마어마한 범죄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쯤 되면은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의 문을 닫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그런 무모한 일을 당원이 혼자 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죠. 예, 예. 대단히 조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뭐 검찰에서 실상을 더 규명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검찰이 부정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것 자체도 참 구도가 마음에 안 들고요. 하여간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아예 그냥 당이 단체로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보기에
역사적 대의로 봐도 정당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뭐 그럴 정치권 같으면 그 짓을 안 했겠죠. 네, 그렇게 깨끗하게 물러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원 씨가 하는 말 보니까 네. 뭐 함께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아, 그거는 그야말로 타락이죠, 타락. 뭐 물귀신이라는 표현은 물귀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비단 국민의당 뿐이겠습니까? 우리 김 PD가 속한 정당은 더하겠죠? 아, 뭐 그건 거의 악마의 소군이죠. 저는 악마의 소군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소설이자 우리에게 좀 낯선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소설 한 권 골랐습니다. 예. 혹시 우리 김 PD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아, 제가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잘 안 돼서 못 갔습니다만은. 아, 근데 이제 성지 순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흔히들 그 자체를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거기를 왜 신화화합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니, 그 어디 가서 저 바울 사도가 여기서 똥을 싸셨다 하면은 그게 성지가 되는 겁니까?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 PD가 가야 성지가 될 텐데. 아,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예수의 그런 교훈을 실현하는 곳이 그것이 진정한 성지지. 그 이스라엘 전 세계의 어느 한 지점밖에 안 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조아리고 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아니 되게 또 많은 성서의 기록들은 지어낸 얘기다. 또 이런 비평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 가서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기념 자체를 저는 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가 봐요? 아유, 이거 갖고 한 서너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완배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조용히 계시더구만 왜 나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아이고, 이완배 기자는 뭐 그야말로 입을 다물게 만드니까. 예. 우리 교수님은 이 고상한 그런 논의들을 민중의 언어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이 민중의 일원으로서 제가 또 할 말이 또 많아집니다. 예. 대단하죠? 네, 예. 대단합니다. 아무리 제가 저 엉망이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야부리는 뭐 계속하세요. 아닙니다, 교수님. 뭐 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아니니까. 예. 네.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는 우르살림이라고 한다고 하죠. 예.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이 뭐 성지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처의 땅이 돼버렸죠. 예.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올드시티라는 곳이 있다네요. 구시가. 예. 거기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고요. 거기는 유대교의 성지라고들 하고. 예. 그다음에 성묘교회는 기독교의 성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알-아크샤라는 것은 이슬람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성스러운 땅이라고 일컬어지죠. 예. 근데 이 소설은 이런 성지이면서 평화로운 땅으로 알려져 왔던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처의 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세계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욕망의 엔진이 돼서 장소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지점까지 나아갔다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마리암과 이브라임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암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마리아에서 따온 것 같아요. 네, 기독교 집안의 딸이고요. 이브라임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예. 둘이 아주 깊은 사랑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비극적입니다. 이 기독교도와 무슬림, 이슬람 교도 사이의 싸움이야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유대교를 받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아랍권의 싸움도 역사적으로 대단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사실은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걸 1948년에 아랍인들의 대추방, 나크바라고 한다네요. 이 대추방을 통해서 이런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비극을 관통하는 지점에서 사랑이 싹 트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암은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자 가장 소중한 역사였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었다. 마리암은 내게 문득 찾아오는 향수와 그리움 속에 늘 존재했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영혼이 어느새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나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마리암이었다. 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마리암이라는 그 한 여성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그리고 사랑이 이질적인 종교 때문에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셸이라는 사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착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팔레스타인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 요르단강 서안에서 가자지구 그리고 레바논 국경에 이르는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랜 역사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유지해 온 곳이죠. 예. 근데 그곳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수립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한 지역에서는 살면 좋은데 근데 계속해서 정착촌이라는 걸 만들어 가면서 검은 버섯처럼 팔레스타인들의 땅을 다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벽을 쌓아놓고 또 어떤 전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하는 것을 거대한 극장으로 생각하고 관람한다고들 얘기를 하죠. 예.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런 팔레스타인을 곳곳에 정착촌을 세우면서 잠식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예수의 그 삶을 실천한 사람이 미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징적이죠. 마리암이라는 기독교인과 이브라임이라는 이슬람 교도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이 새로운 구원의 상징으로서 등장합니다. 사실 평화가 이렇게 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상을 그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의 형상을 한 미셸은 대단히 금욕적이면서도 이 정착촌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들의 고통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국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근대 국가가 낳은 이런 파괴적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소설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소설이 전개가 되는지 스포일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 소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리암과 미셸의 사랑으로 시작되고요. 예. 그리고 이 종교적 차이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지점까지 나아가면서 어머니가 정말 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세계를 떠돌면서 돈을 번 이브라임이 옛 사랑을 찾아오는 과정이죠. 예.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쭉 더듬으면서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대결들을 쭉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 스토리 라인으로 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현대사가 겹치는 아주 잘 쓰여진 소설입니다. 예. 번역도 훌륭하고요. 이 사르 칼리파의 작품은 한국에 3권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뜨거웠던 봄과 유산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인데요. 예. 3작품 다 수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동 지방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해봤던 그곳의 역사적 고통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읽으시면서 다시 또 우리의 삶으로 반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얘기하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나치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아우슈비츠 이후의 홀로코스트의 희생을 당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이제는 아랍 팔레스타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예. 학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건 대단히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억압의 이양이라고 하는데요. 억압의 이양. 네. 자신들이 당했던 그 억압들, 고통들을 그대로 약자들에게 전가하는 거죠. 아직 그 유대인들이 세계사에서 겪었던 고통들이 익히 아는 바이지만은 동시에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한 이 고통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좋은 소설도 소개되고 있지만 예. 영화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엘리야 술레이만이라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팔레스타인이라는 영화, 제목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원제는 남아있는 시간 뭐 이런 작품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리 아부 아사드라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오마드라는 작품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7월에는 All Live, All Live라는 영화도 개봉한대네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정착촌에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계의 암적 존재가 돼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조물주는 어떤 생각이 들지. 신학계에서 이슬람교가 신앙하는 알라와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 교단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친구들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신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평화를 추구하고 또 뭔가 이런 대립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손해보더라도 평화를 지키자라는 쪽인데, 이 유대인들의 행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워낙 그 유대인에 대해서 미화하는 미국의 문화를, 또 미국의 정서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슬람 하면은 폭력 집단, IS로 바로 등식을 매겨버리는 이런 시각도 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생각하게 된 건 사실은 문정인 특보를 둘러싼 그 이른바 종교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브리핑에서도 아프니까 팩트다 해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문정인 교수가 잠시 이슬람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잖아요. 그걸 둘러싸고 이 퍼붓는 이 험담들, 악담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코란에서도 이 모세나 예수가 다 등장합니다. 이 하나의 그 사랑의 성인으로, 성자로서 표상되죠. 예. 근데 이렇게 돈 많은 유대인들, 권력을 쥔 유대인들의 조종을 받고서 아랍 세계를 저렇게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 유대인들은 깊이 한 번쯤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51번째 주가 이스라엘이고 52번째 주가 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말 했습니다마는 독일에 있는 어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왜 미국이라고 하느냐, 아름다운 밑자 쓰는 미국이라고 하느냐. 김용민 브리핑에서만이라도 아메리카라고 하는 게 가치 중립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왜 거기에 굳이 아름다운 밑자를 쓰느냐는 거죠. 저도 거기에 일정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용법의 관성이나 뭐 이런 역사성이 있어서 예. 미국을 아메리카로 바꾸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런 노력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냥 뭐 내가 얘기하는 미는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쌀미다, 이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걸 의식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요. 또 국민국가 문제, 그리고 아메리카의 뒤에서 조종하면서 아메리카의 군산 복합체를 지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행태들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브라임과 이 마리암의 사랑을 파멸로 몰고 갔고 미셸이라는 사제의 고통스러운 삶을 불러온 게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신 책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의당 여러분,
오늘 아침이야말로 굿모닝입니다. 제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며 국민의당이 대선 기간에 음성 파일을 공개했었죠. 근데 예상대로 그게 다 조작된 파일, 즉 구라였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유미라는 평당원이 혼자 저지른 일이다. 말하자면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미 씨는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의 카이스트 제자이면서 2011년 토크 콘서트 때부터 함께해온 최측근이지요. 그런데 이유미 씨가 기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에서 자기를 버리고 꼬리 자르기 한다. 이렇게 말이죠.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 이유미 씨가 꼬리면 몸통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조작된 파일은 공개되기 전에 이용주 의원에게 들려줬다고 하지요. 권양숙 여사의 구촌이 특혜 채용됐다. 이렇게 구라쳤던 이용주 의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녹음 파일도 구라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스, 오와 노 이렇게 답하세요. 이용주 의원. 또한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본 게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MB죠. 김경준이 BBK 사건을 폭로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자살골을 넣으면서 BBK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MB 아바타 누구란 말입니까? 안철수 대표님, 제자였던 사람한테 다 덮어씌우는 것입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것입니까? 이유미 씨가 자신한테 당이 다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정녕 안철수 대표님은 갑철수가 맞습니까?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개파 갈등에 시달린다는데 당이 쪼개질 걸 대비해서 제가 당명 하나씩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유국물당, 다른 하나는 바른국물당. 어떻습니까? 인실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존나 존경하는 여러분, 이것의 약자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지요. 저 인이와 우리 아들 고발 취하하지 않고 인생은 실전이라는 만고불변의 이치, 절세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뉴스 포렌메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7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 곧 김용민 브리핑의 논조입니다. 오늘은 서울교육청의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책 발표가 있는 날이지요. 외고등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즉 교총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3,800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88%의 시민들은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대학 입시만을 위한 학교다, 이런 비판과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에 대해 공감하신 건데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은 11%였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일괄적인 폐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속이 옳다는 의견은 불과 1%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의 문제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재배했던 농작물을 맞히는 거였죠. 정운천 전 장관은 답변의 달인 키위 선생으로도 불리고 있죠. 정답은 참다리였습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를 선물해 드립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는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한 분께는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숙취 해소제 술친굼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숙취 해소제 술친굼인데요.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두 분에게는 프리미엄 생균을 배합한 유산균제 시크릿 바이오틱스 2병을 선물해드립니다.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다는 시크릿 바이오틱스 포털 사이트에 KY팝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가운데 두 분께는 도서출판 참언론 시사인북에서 협찬하는 시사만화 박사모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만화 박사모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풍자만화를 기고한 작가 굽시니스트의 작품인데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만화를 모아서 펴낸 책입니다. 박정희 신화의 마지막 바람에 만든 후일담 만화 박사모,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인데요.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자 헬조선 1984님, 김용민 PD님 최근에 뉴스농장과 수다맨들에 나오셔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언제나 웃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다맨들에 자주 출연해주세요. 빵빵 터지네요. 리틀브로님, 김용민 브리핑 없는 한 달 동안 부정한 뉴스 공장 듣느라 힘들었습니다. 돌아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CUT0908님,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만으로도 촛불혁명을 이루어냈듯이 연대로 힘을 모아 새 정부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드려야겠네요. 닭잡고 쥐잡고님, 국민의당 조작 뉴스를 듣고 우리가 갈 길이 정말 많이 남았음을 느낍니다. 끝까지 규명해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조작 정치가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2이서님, 정말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무지덥지만 그래도 요즘은 행복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바른말쟁이님, 제가 돌아와서 기쁘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혜지서 엄마님, 하루하루 정신없이 돌아가는 뉴스 속에서 김용민 브리핑은 나침반 같습니다. 21세기 독립운동이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종암동 좌버님,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네요. 아직도 우리가 꼬리만 보는 우매한 국민인 줄 아는 그자들이 공당을 이끌고 있으니 민주주의는 먼 이야기인 것일까요? 참담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밀세님,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세상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적피해 세력은 활개를 치고 그들을 대변하는 야당은 헛소리만 늘어놓네요.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보내는 우리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 선봉에 선 김용민 브리핑 늘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연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6월 28일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